2023년 11월 10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점검은 동일하고요. 다른 위험보다는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 포커싱 맞추셔야 될 것 같고, 어, 제가 이제 언제나 예측을 하면 1개월 이상이 한 6개월 이상 빠른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흐름은 비슷하게 맞춘 것 같아요. 이번에 하락 딱 찍고 300, 한 5 정도 찍고 다시 올라갔고 300에 333까지 왔어요. 정상 상태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게 나와버렸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포인트가 내년도는 부러지는 거가 나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공매도가 이제 총선 이후로 미뤄졌죠. 그러면 그때 이후가 이제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내년 5월장에는 진짜 무서운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러질 수 있다. 2008년도랑 동일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걸 다, 지금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덜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게 뭔가 째깍째깍째깍 하는 톱니바퀴 돌고 있고 부채는 계속하고 누군가는 책임지면서 부채를 터뜨릴 건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글로벌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년이 2024년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확전으로 나왔는데 대만 리스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5년도부터 해서 8년도까지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거는 먼 얘기니까 지금 포커싱은 1번, 2번으로 같이 연결되는 경기 침체 리스크 이게 조심스러운 거고 그리고 일본이 금리가 1%까지 올라왔죠. 경기가 나쁘지 않아요, 일본이. 지금은 외국 여행들이 많이 가잖아요, 일본으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 일본 여행 가보면 조금 약간 영상으로 본 일본 여행이 그렇게 뭐 우리나라 여행이나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힘들죠. 고금리 상태에 이어져서 한 2년 넘어가면 힘들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1년 지난 겁니다. 고금리 상태가 1년 정도 지난 거지 2년이 되진 않았어요. 2년 넘어가서 이게 이어질수록 최대한 버틸 건데 그게 꽝 터진다고 생각하시면서 내년도부터는 키워드가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현금 보유 꼭 30% 이상 가져가시고요. 내년도에 4월 정도까지 반등장 나올 수 있거든요. 추가로 악재가 안 펴진다면 그러면은 물론 이제 셧다운 악재도 있지만 그래서 여튼 그 상태가 나왔을 때 꼭 30% 이상의 현금 부여 꼭 해주세요. 내년도는 더 위험합니다. 올해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용위험은 이렇게 CDS는 떨어졌고요. 원달러율이 여기서 딱 서버렸어요. 이 라인을 그었다는 게 부정적입니다. 이 라인을 그었다는 거는 이 라인 따라갈 거고 요거가 돌파되는 순간 요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CDS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거고, 근데 스위tzerland는 내려갔죠. 이제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거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거 47.77, 46.87, 이제 CDS가 조금 높아졌는데 금요일 날 기준으로 12일 날 기준으로 그런 거니까 상당히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을 아직도 봐야 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한개 기업입니다. 동일하고요. 한국은행 금리, 예대금리는 5%대 유지하고 있고 더 내려가긴 힘듭니다. 미국이 내려가야 내려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법은 기업 부실 여기 있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기업들이 그냥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분식회계 횡령. 그러니까 IMF 때 이 법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J법 돼야 이제 방어막이 되는 거고 은행권의 해외 진출은 계속 이래야 되지만 이게 책임 소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안 해요. 왜냐면 은행이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설 은행들이 자기 은행 하나 되면서 대기업 그룹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제2금융권하고 미국 중소형 은행인데 대출 갈아타기에서 2조 원이 이동을 했다. 그래서 제2금융권도 힘든 거예요. 그다음에 대마불사라고 해서 미국 경우에 미국 중소형은행일 때도 빅4가 근데 이거는 투자를 잘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실제로 수요 감소가 계속되면서 중형은행들이 힘들어진다. 우리나라도 결국엔 이런 방향이 될 거고 여기도 온라인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한 기업들만 조금 살아남을 거고 중형은행들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으로 갈 거고 이게 째깍째깍째깍 이게 다음 위기 상할 때 은행이 터질지 아니면은 뭐
건설업 쪽에서 터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실제로 내년도 본 예산은 640조로 토목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토목 쪽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설 경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만 잘 버텨가지고 한 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비슷한 게 하나 왔을 때 잘 버텨준다면 다시 또 흐름이 돌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들이 돈이 없어요. 개인들이 대출을 다 끌어갔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 건축하는 회사들이 지어주는 건물들을 사야 되는데 못 사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이렇게 이제 고점에 물렸을 때는 5년에서 10년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경기가 완전 하락으로 도는 거는 새로운 코로나라든지 새로운 혁신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체에서요.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은 박스권 내에서 계속 트레이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세션 경기 침체가 있고요. 이거는 동일합니다. 연착륙 30, 경착륙 70 계속 이걸로 수렴되고 있어서 계속 안 바꾸고 있고요. 국제 공조가 중요해요. 국제 공조 중요한데 지금 섬처럼 돼 있으니까 힘든 겁니다. 경기 침체 끌어올릴 방안 별로 없어요. 지금 금리 인하가 되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보시면 중도 전쟁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건 이란과 확전이 일어나면 힘들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실제로 6대 4의 비율이고 금리는 내년도 3월부터 시작이다라고 돼 있는데 3분기.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3분기가 맞아요. 근데 다른 이슈가 터져버리면, 여기 있는 중도적인 터져버리면 바뀔 수 있다. 이 확률도 생각해봐야 돼. 그다음에 올해 말까지 유로존은 경기 침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후에 방향이 경기 침체가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상한 상황이고, 이 상황이 바뀌지는 않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인데 여기 나오죠. 뉴스는 조금씩 나와요. 헤즈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란은 확전이 불가피한데 중동 전체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사우디가 약간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거고. 근데 이제 좀 더 불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란의 갑작스러운 참전으로 시장이 요동칠 거고 그러면 다시 인플레가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흐름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째깍째깍 시간 지나가듯이 갈 것 같아요. 빨리 하회 모드가 나와줘야만 그나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3번에서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갈게요. 인분 상한이 1% 이거보다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미금리 중단 기대가 있는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일본의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 뭐예요? 추경을 국채로 발행해서 막고는 거야. 이거 막는다고 하는 건데 일본이 진짜 똑똑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채 발행하면 뭐죠? 균형재정이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추경 예산 다 국채 발행해서 대응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아니다. 그럼 일본처럼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누구의 무기이냐면 미국의 무기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일본이 한 3, 40년 전부터 외국 나라에 투자했던 돈들이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도 이해하고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파월은 금리 인상 끝이고 이제 6월에 다시 베팅을 할 거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추가 긴축은 주저하지 않다. 긴축이 금리만 긴축이 아니에요. 채권 매입을 안 하겠다도 긴 건데 채권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이 맞습니다. 시장에 돈만 줄어들으면 결국에는 주가는 못 올라가. 이게 눈에 안 보이게 못 올라가기 때문에 답답하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연말에 왜 오르냐면 보통 보너스 시즌입니다. 보너스는 가을 돈이니까 사람들이 팍팍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가장하니까 그런 영향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부동산은 중국이 이제는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러나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자 부담이 결국에는 갑의 소비가 힘들고요. 실제로 많은 아파트 물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일 물량이 없죠. 실제로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인데 아파트는 높으니까 대응이 안 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도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 마이너스가 여러 개고요. 이거는 반대로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금리가 저하가 돼서 이거 빵 터졌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고요. 부동산 파산 쓰나미 시작이라는 게 저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고금리 집값에 따라서 여행 인테리어 투자 쪽으로 간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도 안 해요. 그냥 킵하고 돈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년도는 기회가 맞습니다. 단 기회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 진짜 안 좋은 악재가 하나 탕 터져야 돼. 아무도 몰라요. 뭔가 부실이 터질 건데 어떤 부실이 터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은 째깍째깍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이거를 각국 정부가 최대한 자기 나라는 아니라고 막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금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선거의 일환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거예요. 공매도를 공부해본 결과고요. 물론 이게 제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면이 있는데 그게 부족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위험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고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거를 담보하고 그냥 자본이 가진 사람들이 주가는 끌어올리고 있어요. 끌어올리고 있고 개인의 힘이 아니라 기업 투자자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 은행이다 대형 투자은행들이 끌어올리는 부분이다. 여러분들은 그거에 따른 시세 차익을 순환매로서 이뤄내고요. 그리고 현금 보유했다가 다시 대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